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됐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수도권은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까지 올라 거리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많았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제거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800m 상공에서 폭발시켰다고 해 그 진위 여부가 관심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기고문을 싣고 미국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을 인수했습니다. 일단 큰 위기는 넘겼다는 평가지만 투자자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가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족은 국과수의 부실 검사를 주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한 경비원의 동료들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3년 만에 윤달을 맞아 화장터와 이사업체의 예약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웃돈 요구에 불법 화장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정말 긴 시간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 챙기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어디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을 테죠. 오늘도 대중교통에서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미세먼지 때문에 낀다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뉴스9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이 사라진 출근길 풍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객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해제 첫날, 시민들은 썼다 벗었다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반겼습니다.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편해져서 좋고 해방감이죠. 지하철 안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3년 가까이 쓴 마스크가 익숙하고 여전한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입니다. 익숙해진 상태라 당분간은 좀 더 쓸 참이에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감염제 생산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을 뜻하는데 3월 둘째 주 수치가 석 달 만에 다시 1을 넘어 1.03을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 사람이 붐빌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기차역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문구 대신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 비상사태 조치가 해제되면 병원 등에 남은 마지막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사실 이맘때가 되면 코로나 아니더라도 마스크 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이었죠. 오늘도 하필 올 들어 미세먼지가 가장 극성을 부렸고 많은 분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해방감을 만끽하지 못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 시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고층 건물은 어렴풋이 윤곽만 보이고 건너편 북한산은 형체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재채기 나기는 하는 것 같고 눈이 조금 가려운 것 같기도 해요. 수도권과 충청, 대전과 광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초미세먼지가 80 마이크로그램, 인천은 1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였습니다. 잠시 밖에 세워둔 차량 위를 쓸어보면 이렇게 새카만 먼지가 묻어나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일상회복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오히려 마스크끈을 동염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심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조금 더 맑아지면 이제 마스크를 좀 빼고 싶습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미세먼지 배출이 심한 사업장은 작업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미세먼지는 23일까지 나쁨 수준을 보인 뒤 주말쯤 맑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사일이 800m 상공에서 폭발했으며 이는 전술핵 공격을 가정한 모의 실험이었다고 북한이 주장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특정 고도에서 미사일을 폭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 의미를 과거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때와 비교해서 이채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전술탄도미사일 KN-23이 불꽃을 뿜으며 솟구칩니다. 어제 서해 동창리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을 가로질러 동해 800km 지점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북한은 800m 목표 상공에서 정확히 폭발했다며 이례적으로 고도를 공개했습니다.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이 고도 580m,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500m에서 폭발했는데 당시 고도와 전술핵의 위력을 감안할 때 가장 살상력이 높은 고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도가 높아지게 되면 광복사에 의한 피해는 늘어나요. 충격파나 아니면 방사능 낙진 같은 건 좀 줄어들겠죠. 고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방사능 낙진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다른 것들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이번 미사일의 화염과 연기가 V자 모양으로 솟구쳤는데 산속에 원통형 고정 발사장치 사일로를 구축해놓고 발사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화염이 그 상방으로 V자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통상 사일로에서 발사할 때 나오는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저수지와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에서도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정은과 딸 주의 뒤에 서 있는 군인 한 명의 얼굴을 모자이크했는데 핵무력 관련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물론 훈련이지만 북한의 주장처럼 800m 상공에서 실제로 핵폭탄을 터뜨린다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5년 만에 부활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서도 북한 핵물질을 제거하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북한의 지하 갱도를 그대로 구현해 놓은 터널에서 한미 특수대원들이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을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육군의 수송헬기 블랙호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려앉자 수십 명의 한미 장병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북한 지하 갱도를 그대로 구현해 한미 장병들 사이에서 금광이라 불리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 터널.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한미 육군의 대량 살상 무기 WMD 제거 훈련 장면입니다. 대원들이 어두운 시야를 밝혀줄 야시경을 점검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독면과 방호복 착용을 마친 뒤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 사방에서 총성과 함께 불빛이 번쩍입니다. 총격전을 통해 가상의 적들을 제압한 대원들은 북한의 핵물질 저장 시설을 가정한 지하 갱도 입구에 다다르자 용접기로 철문을 녹입니다. 구불구불한 지하 터널을 지나 핵물질을 확보한 뒤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적 지원군이 추격해오자 기관총으로 다시 제압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시속 100km로 이동 가능한 미 고속 장갑차 부대 스트라이커 여단과 한미 장병 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As well as identify any potential sensitive materials that they need to secure and then to exploit to prevent proliferation.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 일환으로 실시된 WMD 제거 작전 모습을 처음으로 자세하게 공개한 건 북한의 높아지는 핵공격 위협에 대한 맞대응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이른바 반미연대 강화에 나섭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서방 국가들이 시진핑의 일거주 일투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 의미는 변지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집권 3기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2박 3일간 머물며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6개월 만에 대면인데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 만입니다.
important signal of his continued support for Putin. And of course, that is designed to show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시진핑은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中方一贯主张，对话谈判是解决乌克兰危机的根本出路。国际社会因为乌克兰危机和平解。 앞서 시진핑은 러시아 매체에 국제 질서는 한 나라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겨냥하는 기고문을 실었고 푸틴은 인민일보에 미국의 정책이 공격적이라며 두 나라의 반미 연대를 공고히 했습니다. 서방은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Two countries that are chafing against this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 many of our allies and partners have built up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두 정상은 오늘 비공식 회담 뒤 내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좀 유연하게 적용해서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전면 재검토 지시에 이어서 오늘은 제도 개편으로 임금과 휴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처음 내놓은 개편안은 사실상 누더기가 되어서 뭘 하고자 하는지도 알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논란의 처음과 끝을 이태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주 69시간까지 일한 뒤 장기 휴가를 쓰라는 정부안에 대해 MZ세대는 비현실적이란 반응입니다. 다른 분들은 옆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쉬기도 좀 그렇고. 국내 근로자들의 연차 소진율은 76%, 연차를 모두 소진한 기업은 40%에 그쳤습니다. 지금도 한 번 휴가를 쓰려면은 이제 눈치가 많이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쓴다는 거는 상상도 못.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보완 지시에 이어 오늘 개정 방향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임금 및 휴가 등 보상 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도 개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MZ세대를 만났습니다. 휴가 잘 가요? 네. 정말? 네, 진짜로요. 눈치 안 보이고?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혼선에 여권 지도부의 5.18 발언 그리고 대통령의 방일 후폭풍이 겹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2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도부 개편의 컨벤션 효과까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36.8%였습니다. 전주보다 2.1%포인트 떨어졌는데 부정평가는 1.5%포인트 상승하면서 5주 만에 60%를 넘었습니다. 여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37%로 민주당의 오차 범위 바뀐 9.4%포인트 차로 뒤처졌습니다. 민주당과 오차 범위 밖의 차이를 보인 건 지난 1월 이후 7주 만입니다. 충청권과 60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원인으로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외교, 그리고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꼽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부정평가는 57.9%였고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56%였습니다. 여당은 민생 희망특위를 만들어 분위기 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청년층,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구체적 행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유동성 위기를 맞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조금 전 개장한 유럽 증시에서 크레디트 스위스와 UBS 주가가
폭락했고 우려는 전 세계 금융권으로 도미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가 폭락에 하루 평균 13조 원 가량의 예금 인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스위스 2위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스위스 당국이 조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를 설득해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2천억 원에 인수시키고 당국이 131조 원의 유동성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Une chute incontrôlée du Crédit Suisse conduirait à des conséquences incalculables pour le pays et pour la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 하지만 이런 긴급 조치에도 유럽 증시는 폭락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인수 발표 직후 72%까지 추락하면서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구원투수로 나선 UBS마저 장중 한때 3년 만에 최저 수준인 13%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코스피 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 원달러 환율도 1310원대에서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연금이 크레디트 스위스 채권을 1359억 원어치 보유 중인 걸로 밝혀졌는데 스위스 금융당국이 22조 원이 넘는 후순위채는 휴지 조각이 될 거라 밝혀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전방위로 번지는 금융위기 우려에 미국 연준은 다른 5개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함께 달러 수혈에 나섰습니다. The risk of collapse of a major institution certainly reminds us of the pain back in 2008. 유럽으로 옮겨붙은 급한 불은 껐지만 금융균열의 글로벌 도미노 우려는 여전히 약한 고리를 찾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잇따르고 있는 금융기관 파산 위기는 갑자기 찾아온 고금리 시대가 은행에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은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도 파산을 피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디가 가장 위험한 지점인지 정준영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달 대우건설은 울산의 주상복합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시공사로서 보증을 섰던 후순위 브릿지론 440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갚으면서 발을 뺀 겁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 위기의 진앙지로 우려를 샀던 부동산 PF가 최근 다시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등 곳곳의 금융기관이 갑작스런 파산에 직면하자 우려가 급증한 겁니다. 특히 그 미분양 증가는 건설사의 건축비 충당이 어려워지고요. PF 이자도 못 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사가 어려워질 수 있고요. 특히 비은행권이 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 부동산 PF 노출액은 약 200조 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1년 새 2배 올랐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위기가 터지면 예금 대량 인출, 뱅크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대구에선 한 중견건설사가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하자 피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일주일 새 예금 447억 원이 빠졌습니다.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이고 PF 쪽에 자금 경색이 지속이 된다면 저축은행 쪽에 뱅크런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금융 불안의 불씨가 보일 때마다 각국 정보가 과도할 만큼 신속하게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에 큰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다는 말도 적지 않은데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하루 걸러 하루 새로운 불씨가 등장하는 셈이군요. 네, 불과 열흘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난 10일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시작으로 몇몇 은행들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 미국 재무부와 연준, 대형 은행들이 나서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가 폭락하면서 위기가 터졌습니다. 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7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국 UBS에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월요일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주말 사이에 긴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6곳이 통화 스와프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도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네, 크레디트 스위스 매각 직후에 나온 발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 리먼 사태 때처럼 달러를 구하기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이 협정을 맺은 6개 중앙은행들끼리는 정해진 환율로 통화를 교환해 두는데 그 주기를 일주일에서 하루로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달러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외신들도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유럽 양쪽의 금융 시스템 혼란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깊이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앙은행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건 보통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대유행으로 시장이 붕괴됐을 때 같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더 큰 위기가 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코로나 때 각국이 돈을 풀어서 생긴 거품이 꺼지는 중입니다. 이 주식시장에 이어 채권, 부동산 시장 순인데요. 이 채권에 투자한 은행들이 먼저 타격을 입었습니다. 금융권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가게나 기업이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지고 투자 심리와 소비 심리가 위축됩니다. 지금은 침체에 빠져도 물가 때문에 돈을 풀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전례 없이 과감한 조치들을 내놓는 겁니다. 아직도 충분히 해결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지냐 아니냐 그러는데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소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금융이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가 있죠. 자,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데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네, 한때는 이제 은행권 부실들이 터지면서 동결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지금은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번이 끝일지 다음번에 또 올릴지는 물가가 아닌 금융 안정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경기와 금융 시스템은 좀 달리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전히 고용이나 물가 지표를 고려하면 연준은 3월 FOMC에서 25bp의 금리 인상 정도는 단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 전 세계가 급한 불은 신속하게 끄고 있습니다만 결코 예사롭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이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60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물론 가족 모두 아이를 잃은 슬픔과 사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법에 따라서 할머니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국가수 조사가 부실했다면서 처벌 불원 탄원서 7천여 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검정색 차량이 흰 연기를 내뿜으며 위태롭게 질주합니다. 운전자는 차가 멈추지 않는다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코피 났다. 엄마. 600m 가까이 달리더니 결국 도로를 가로지르며 지하 통로에 빠집니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60대 할머니 A씨가 12살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손자는 숨졌습니다. A씨와 유족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사고 직전에 큰 굉음이 이미 발생을 했고 이제 그가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제어를 못했다는 거고. 할머니 A씨는 오늘 사고와 관련해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 측은 국가수가 급발진 사고의 원인인 전자제어 장치는 조사하지 않은 채 사고 기록 장치만 분석해 차량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반발합니다. 하드웨어 검사만 하는 부실 조사를 통해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면죄부를 A씨 측은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불원 탄원서 7,296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급발진 논란 사고의 차량 결함 여부는 제조사가 밝혀야 한다며 지난달 제기된 국민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 부산에서는 SUV 차량 한 대가 행인 3명을 친 뒤에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식당에 있던 손님 5명도 다쳤는데 7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전통시장 주차장을 나섭니다.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길 가던 주민을 덮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바로 앞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막 개놈 소리가 나는 거야. 돌아보니까 앞에 사람을 또 치더라고. 자동차가 식당 안까지 들이닥치면서 출입구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손님 5명이 다쳤습니다. 꽉 찼으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시장통이니까 사람이 진짜 뭐 수십간에 다 몰려들었어요.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하면서 이렇게 출입문 유리창이 깨지고 집기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날 12시 반쯤 부산에서 70대 A씨가 차를 몰고 돌진해 행인 3명과 식당 손님 5명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한 경비원의 동료들이 아파트 관리 소장의 갑질에 항의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확한 책임 규명과 관리 소장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입주민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비원 70여 명이 아파트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유족에게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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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관리 책임자 갑질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 선택을 한 이 아파트 경비원 A씨를 추모하려는 동료 경비원들입니다. 묵념하며 A씨를 추모한 동료들은 곧이어 아파트 정문에서 출발해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곳까지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A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소장 해임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확실히 10년간 근무형 경비반장을 죽음으로 내몰고 모든 경비원을 고용 불안에 떨게 하는 소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리소장 측은 갑질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A씨 동료를 불러 관리소장이 무리한 업무 지시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서울지방노동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 125억 원대 전세 사기로 2,700세대의 피해를 입힌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향후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자산 8천억 원을 매각하고 또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 변제를 해주겠다는 계획인데요. 금융기관에는 경매 중단도 요청했습니다.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책은 이뿐이 아닙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대책인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씨 측이 제시한 변제 계획의 핵심은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신축 중인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1,500제곱미터 규모의 땅 등을 팔겠다는 겁니다. A씨 측은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 등을 100억 원대 팔아 그중 10억 원을 전세보증금 반환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등 총 8,400억 원대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 측에는 경매와 공매를 일주일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자 문제하고 보유한 자산의 매각 이런 걸로 우선 급한 불을 끄고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는 A씨 측의 계획이 현실성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매나 공매가 중단되더라도 최근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당장 매각이나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책위 측은 A씨 측이 피해자들에게 금감원합 집회 개최를 요청하거나 경매 진행 중인 집을 분양가의 60%에 매입하라는 등 납득하기 힘든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네들 분양가인 그 60%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또 새로운 사기인가? 라는 생각을 매우 크게 했죠. 대책위는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반년이 지났지만 변제받은 세대가 한 곳도 없다며 A씨 개인 재산을 처분해 우선 변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이라고 하면 한 번 더 눈길을 가기 마련인데요. 화학물질이면서도 친환경으로 포장된 상품이 1년 사이에 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유명 침대업체의 침대용 향균 제품입니다.
인체에 안전하다고 홍보했는데 일반 화학물질로 만든 살균제인 것으로 확인돼 환경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살균제로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한 걸 가지고 이게 인체 무해한 근거라고. 한 가구업체는 이 재료에서 2원 등급의 친환경 자재를 쓴다고 광고했다 적발됐습니다. 좋은 자재를 쓴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원은 미국, 유럽에선 쓸 수 없는 최하 등급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나열해서 소비자를 속인 셈입니다. 이른바 그린워싱입니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워싱 적발 사례는 4,500건에 달합니다. 1년 새 16배 폭증했습니다. 라돈 인증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표기한 침대업체. 심지어 인증서를 위조해 붙인 욕실업체도 있습니다. 100% 자연 분해된다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인데 사실 특정 조건에서만 분해됩니다. 믿을 수 있는 거라고는 스티커나 이제 인증서 같은 건데 그런 거를 거짓으로 붙인다는 거는 굉장히 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고 업체명 공개도 안 됩니다.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썼었을 때는 그 관련된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구입을 하면 그린워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이 3년 만에 윤달이 이틀 뒤 시작됩니다. 많이들 아시듯이 윤달은 음력의 계절과 어긋나는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달을 더 끼워 넣는 거죠. 윤달에는 굳은 일을 해도 탈이 없다는 속설 때문에 묘지 이장이나 이사 수요가 몰리는데요. 일부 업체가 웃돈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또 불법 화장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민선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수의 전문 업체. 윤달을 앞두고 밀려드는 수의 주문 제작이 한창입니다. 윤달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애군이 없고 자손이 번창한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평소보다는 한 5배 정도 있다고 봐요. 순금으로 도금한 수의는 1,000만 원이 훌쩍 넘고 반려동물용 윤달 수의까지 등장했습니다. 윤달과 손 없는 날에 이사 수요가 급증하자 이사업체는 웃돈을 요구합니다. 한달 같은 날은 한 달, 두 달 전에 계약을 했어야 돼. 15에서 20% 정도가 더 비싸다고. 통관식 금액보다. 윤달엔 묘지를 옮기거나 유골을 새로 화장해 안치를 해도 탈이 없다는 속설 때문에 화장터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 시각이 밤 11시 54분인데요. 얼마나 수요가 몰리는 건지 제가 직접 한번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와, 되게 느리다. 순식간에 찬다. 1분도 채 안 돼 수도권 화장시설 7곳에 하루치 개장유골 화장 예약 165건이 모두 마감됐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나 집사람이나 사람들은 이걸 못해. 설자님이 동작이 떠가지고 미쳤나가지고. 기존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화장에 안치하는 이른바 개장 건수는 평년엔 5만 2천여 건 수준이었지만 윤달이 낀 해엔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화장터 예약이 힘들다 보니 예약 대행 업체가 성행하고 한 분이시겠죠. 이거 네 15만 원 드세요. 쌍으로 모시고자 한다라고 하면 25만 원이 드세요. 화장터가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화장해준다는 업자까지 있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건데 그거하고 하고 이제 토치하고 대리인이 같은 상관없는 윤달이 찾아올 때마다 불법 행태가 반복되지만 장사시설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거를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였거든요. 전국에 있는 임야, 산, 묘지 있는 곳들을 계속 돌면서 순찰할 수도 없고. 일부 업체의 얄팍한 윤달 상술에 소비자만 분통을 터뜨립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민선입니다.
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기업도 점차 재택을 줄이고 정상 출근 체제로 바꾸고 있는데요.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도 적지 않습니다. 노조 가입률 증가로 이어질 정도라고 해서 장윤정 기자가 반발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롯데홈쇼핑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엔데믹으로 주 1회 시행하던 재택근무를 종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은 반발합니다. 애초에 재택근무는 코로나와 관계없는 사내 복지제도였던 겁니다. 익명 커뮤니티에는 노조를 만들자는 투표까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업무 체계가 정립되던 와중에 제대로 된 또 심도 있는 논의나 어떤 소통 없이 일방적인 재택근무 해제가 발표되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상시 재택을 약속했던 야놀자는 오는 4월부터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기로 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카카오도 지난 3월 재택 종료를 선언하자 노조 가입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대면 근무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 효율성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실제로 기업에서 와서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글로벌 경기가 위축이 되고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근무 체계의 전환이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시행 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 수도권 분양시장에 물량을 쪼개 공급하는 분할 분양이 등장했습니다. 미분양 공포 탓에 이런 고육지책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될 것만 되는 쏠림 현상만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800세대인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난주 분양에 나섰는데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만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올 하반기에 풀립니다. 아파트를 쪼개 분양하는 이른바 분할 분양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침실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거. 분할 분양은 미분양을 우려해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주택시장 회복 이후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에 미계약이 잇따르자 약 10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 5천여 가구. 정부가 보는 위험 수위인 6만 가구를 훌쩍 넘습니다. 계속되는 거래 한파에 정부는 오늘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1인당 최대 5억 원이었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됩니다. 시장 회복에 단비가 될 거란 전망도 있지만 양극화 심화 우려가 더 큽니다. 입지가 양호한 곳들은 청약 경쟁률이 아주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곳들은 미분양이 나는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는 게 서울 등 일부 인기 지역에만 수요가 쏠리고 다른 지역의 소외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수를 50명이나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반대 여론이 커지자 사흘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 정당 탓을 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인데 누가 먼저 꺼낸 얘기인지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고희동 기자가 이 논란의 전후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선거제도 개편 방안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새 결의안 중 2개는 현재 47개인 비례대표 의석을 97개로 늘려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사흘 만에 나란히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도 않겠다는 점. 민주당도 슬그머니 반대 입장에 가세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하는 것을 너무나 과도하게 저는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수용할 수 없는. 앞서 선거제도 개편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의당이 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도 국민 설득을 전제로 의원수 확대를 찬성했습니다. 의원 정수를 3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97명. 또 의원 정수 결의안 채택에 여당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부터 선거제 개편안을 심의할 계획이지만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안이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청문회가 민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반인에 대한 청문회는 부적절하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고, 그러자 여당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 아들의 과거 학폭 사건도 함께 다루자고 맞불을 놓으면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 민주당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자 여당은 공무원도 아닌 일반인에 대한 청문회는 정치 공세라고 반대했습니다. 그 대책 수립과 관련된 의견들이 교육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청문회 개최 취지 중에 한. 정순신 씨 아들 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 공세라는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그러자 여당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청문회에 세우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정 의원은 중학생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한 바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자녀, 그리고 정청래 국회의원 자녀,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 것을. 그야말로 물타기의 전형입니다. 검증도 없이 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건 누가 봐도 공감이 안 됩니다. 여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정순신 변호사 청문회는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건조정위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되는데 민주당이 무소속 민영배 의원을 야당 몫의 위원으로 임명해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꼼수 탈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던 민영배 의원이 결국 알박기 전문의원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호주에서 물고기 100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악취와 수질 저하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남동부를 관통하는 달링강 하천을 따라 긴 하얀 띠가 보입니다. 일부는 강물까지 아예 가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떼죽음을 당한 청어와 잉어였는데 100만 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뒤 찾아온 폭염이 원인이었습니다. 홍수로 물속 산소량이 크게 줄었는데 갑자기 수온까지 오르면서 집단 폐사를 일으킨 겁니다. 주민들에겐 악취뿐 아니라 보는 것도 고통입니다. A dried up mess, and then you're smelling this putrid smell, and it's a terrible smell and horrible to see all those dead fish. 강물 오염으로 당장 마실 물도 걱정입니다. We 100% rely on that river for our household. 당국은 급히 수습에 나섰지만 하천이 회복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It does mean that those populations may not rebound as quickly, harder for native fish to recover. 이 지역은 2019년에도 급격한 기온 변화로 물고기 집단 폐사를 겪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민간 우주 발사체가 브라질에서 발사됐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건데요. 최종 성공 여부는 오늘 밤 자정 무렵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화염을 내며 하늘로 치솟는 발사체. 국내 첫 민간 시험 발사체 한빛 TLV입니다. 이륙 후 4분 33초간 비행을 했습니다. 시험 발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저희가 상업 발사를 할 때도 이 알칸타라 우주센터를 이용을 해서 다수의 발사를 저희가 수행함으로써 향후 2단 발사체에 탑재될 엔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발사인데 최종 성공 여부는 오늘 자정쯤 확인될 전망입니다. Essa é a primeira vez que uma empresa privada estrangeira realiza lançamento a partir da base de Alcântara. Momento histórico para o programa espacial brasileiro. 이번 발사는 국내 우주 스타트업이 4년여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발사하려다 기상 악화와 기술 문제가 발생하면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번 발사로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간 주도의 새로운 그 우주 시대를 여는 국내에서 또 다른 어떤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을 시작으로 달 궤도선 다누리, 민간 첫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K 우주 산업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어느덧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단색화는 해외 미술 시장에서도 인기가 높죠. 1990년대부터 35년 동안 단색화 한 길을 걸어온 이른의 작가 김근태 씨를 박소영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흔들린 채 굳은 물감 자국과 표면에 남은 기포들. 캔버스 위 흔적이 화가의 지나온 시간을 짐작하게 합니다. 단색화가 김근태의 주요 재료는 석분, 즉 돌가루입니다. 돌가루를 물감과 섞어 캔버스 위에 겹겹이 칠하면 물감은 마르기도 하고 흘러내리기도 하면서 고유한 형상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가 깨달은 것은 미술 작업이란 재료와의 마주침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표현 안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들인 것 같아요. 그린다는 거에 맨 마지막 지점은 어딜 것인가. 서양 미술에 압도된 채 방황하던 그가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은 1990년대. 경주 남산에서 만난 돌의 질감에서 우리 정신의 뿌리를 발견하면서였습니다. 이후 단색화를 고집하며 수행하듯 한 길을 걸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이제 돌부처 가공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그대로 다 묻어있던 것 같았어요. 그걸 보고서 작품과의 부딪힘을 매 순간 소중히 여긴다는 이른의 작가는 오늘도 그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한국 여자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용 오픈에서 천적 천이페이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여자 단식이 전용 오픈에서 정상에 오른 건 27년 만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1대1로 팽팽히 맞선 3세트. 천이페이의 매서운 추격으로 17대 17 동점을 허용했지만 안세영은 침착했습니다. 회심의 스매시로 기세를 올리더니 천이페이의 연이은 실수를 유발하며 승기를 잡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딴 안세영은 라켓을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한국 여자 단식이 전용 오픈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건 지난 1996년 강수연 이후 27년 만의 쾌거입니다. 제 커리어에 한 획이 또 그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너무 제 자신이 또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천적, 천이페이를 꺾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천이페이에게 2승 8패로 열세였던 안세영이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력과 스피드를 키우는 데 집중했고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천이페이를 비롯해 야마구치 등 세계 최강자들을 잇따라 꺾으며 금메달 3개를 수확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all the people. Thank you. 선수촌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게 유일한 취미일 정도로 훈련에만 몰입했던 셔틀콕 천재 안세영. 다가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넘어 1년 뒤 파리 올림픽까지 금빛 상승세를 잇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Joni Mitchell is the woman who taught your cold English wife how to feel. 아내는 남편이 산 목걸이가 당연히 크리스마스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걸이는 여비서 선물이었고 대신 조니 미첼의 음반을 받습니다. 거기 담긴 포크 명곡을 들으며 홀로 눈물을 떨굽니다. 호주에 사는 태즈메니아 악마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 흉측하게 울어대서 붙은 이름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순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고 죽은 짐승이나 쓰레기를 뒤져 먹을 뿐이랍니다.
물총새는 영롱한 울음과 찬란한 깃털을 뽐냅니다. 물속으로 내리꽂듯 사냥하는 맵시가 찬탄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먹이를 사정없이 패대기 치는 장면은 섬뜩한 반전입니다. 먹기 좋게 뼈를 부수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의 삶과 자연의 이치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극단적인 악마도 절대적인 천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란 학문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말도 있죠.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굴욕, 굴종뿐입니다. 지난 2주 징용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판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삼전도 굴욕과 계묘 늑약 같은 친일 매국어로 조공을 바치고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모든 걸 팔았다고 했습니다. 한 국가의 외교 노선을 안에서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저주하는 예가 과거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악, 그리고 스스로는 절대 선이라고 믿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을 표현들입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 대표의 그거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혐의를 방어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강도와 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에서 윤 정권이 망나니 칼춤을 추며 오랑캐 침략 같은 사법 사냥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징용해법이 나오자 방어적 공세는 한순간에 전면적 총공세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선과 악의 최후 결전, 아마겟돈이라도 벌이는 듯합니다. 그런 식의 정치를 강준만 교수는 퇴마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악마화에 중독돼 자해를 일삼은 결과가 대선 패배였다고 했죠. 정치는 국정에서 멈춰야 한다는 외교 명언이 있습니다. 정쟁이 외교 안보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고민하고 국가 외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때 그 비판이 힘을 얻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마련입니다. 퇴마 의식이라도 치르듯 악마화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는 어리석은 자해일 뿐입니다. 3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이재명의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봄 기온이 한결 짙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더 올라서 주 중반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는데요. 수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청주와 서울이 5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와 대구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건조특보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 중반까지 남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겠고요. 이후에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0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